이어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정전 명예교수님께서 미래사회와 서울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정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선 서울연구원이 성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뜻깊은 모임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기조 강연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서울연구원이 많은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서울연구원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다른 연구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너무 단기적인 과제 또는 즉흥적인 정책 개발에 너무 좀 치중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좀 세계의 또는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넓게 살펴보고 또 깊게 생각하는 좀 장기적인 연구 과제들을 좀 많이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저는 오늘 앞으로 우리 시대의 변화 어떤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그러한 새로운 시대에 서울연구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대의 흐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시대가 과거의 시대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시대는 경제성장, 소비 증가, 수출 증대 등 양적 지표를 나침판으로 삼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적 팽창이 시대였다. 그리고 그런 양적 팽창, 소득순위 향상만으로도 국민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던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양적 지표들을 갖다가 주로 중앙정부가 주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 향상만으로 양적 팽창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현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진국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내지 4배 내지 7배 증가했지만은 그러나 선진국 국민들 행복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행복 역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럴 것이다. 지금 우리도 20, 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행복 역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행복 역설이 나타나는 시대에는 중앙정부 역할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할 일이 더 많은 시대가 된다 하는 것을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은 설령 소득 증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대에는 경제성장이 과거 같은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저성장 시대가 오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지금도 우리 경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10년 가까이 침체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경제 상황은 대공황 때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대공황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력이 있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스승도 있었어요. 케인즈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상황에서는 선진국들이 빚담에 앉아 있기 때문에
경제에 개입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케인즈 같은 스승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기껏하는 것은 돈이나 막 찍어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과연 우리가 세계 경제 위기를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리가 나오고, 설령 우리가 경기 회복을 이루다 치더라도 그 경기 회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경기가 회복되는 순간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고,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건대는 앞으로는 재앙,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굉장히 빈발하고 또 큰 규모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과거 같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 물론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나 경제성장에 집착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초저성장 시대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앞으로는 시장의 내용도 바뀌게 되고 또 정부도 바뀌어야 된다. 또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뀔 것이냐? 과거 역사를 한번 짚어보게 되면은, 대공황 때 정부가 적극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때부터 1970년대까지 약 한 4, 50년 동안 큰 정부, 작은 시장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오래 계속되다가 보니까 큰 정부의 폐해가 자꾸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비 실패가 대규모로 나타나면서부터 신자유주의 바람이 전 세계적으로 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신자유주의 바람이 전 세계에 걸쳐서 거세게 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입니다. 그러나 큰 시장이 또 오래 계속되다가 보니까 큰 시장의 폐해가 자꾸 또 누적되다가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여기 나타나는 미국의 금융시장 붕괴, 또 세계 경제 위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딱 보게 되면은 앞으로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다시 큰 정부, 작은 시장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여기 퀘스천 마크를 제가 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과거의 큰 정부, 작은 시장이 그대로 반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큰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정부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 시대에는 정부가 없는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현명한 정부가 돼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러한 세 가지 큰 시대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인 큰 흐름을 가장 앞에서 막닥뜨리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큰 흐름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인가, 지혜를 짜내는 일을 갖다가 앞으로 성년이 된 서울연구원이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초저성장 시대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초저성장 시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은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예요. 과거에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노나 먹을 파이가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앞으로 더 잘 살게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저성장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노나 먹을 파이가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럼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누가 더 많이 먹으면 누구는 덜 먹게 되는 소위 영합 게임의 상황이, 제로섬 게임의 상황이 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 더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은 부자로부터 뺏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 이런 갈등이
증폭이 되게 되니까 그러한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논아먹을 파기가 딱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논아먹느냐, 정의가 또 굉장히, 분배의 정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국민들이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정의를 자꾸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미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대기업이 골목권 상권을 둘러싸고 이미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으로 아마도 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서울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양극화 상황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빈촌이 있고 한쪽에는 부촌이 있고, 그리고 빈촌과 분촌은 격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극화, 격리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민주주의도 이룰 수가 없게 되고, 또 지속 가능성도 근본적인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돌파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뻔합니다. 하나는 사회복지를 대폭 확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필연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놓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쟁을 잠재우려고 하면은, 잠재우면서 사회복지를 확충하려고 하게 되면은 서울연구원이 그런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논리를 좀 개발해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 서울연구원이 앞으로 좀 진지하게 많이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초저성장 시대가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세수도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수도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정된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줄다리가 더 팽팽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따라서 앞으로 요구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역할 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재정립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이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이 앞장서서 이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를 좀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는, 또 초저성장 시대에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하나는 일자리가 잘 창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윤 추구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만 가지고는 더 이상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 계속 이루어졌지만 고용은 없었다 합니다. 고용이 없는 경제성장,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이 변신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나타나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윤만, 돈벌이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고려하는 기업들이 나타나줘야 된다. 옛날에 인기를 끌던 드라마 이제 상도라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사는 무엇이냐? 장사는 장사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벌기 위한 것이다. 장사의 목적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거기 나와요. 바로 이 말을 가장 잘 따르는 기업, 그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돈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돈줄과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 또 서울연구원이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네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또 협동조합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자본보다는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게 되고, 또 협동조합들은
서민들이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됐고 또 금년은 유엔에 정한 협동조합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도 뭐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협동조합은 과거 같은 협동조합이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 협동조합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줘야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봐줘야 될 것은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또는 협동조합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우리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돌발 그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의 변화의 조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조짐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하고 그리고 나를 위한 경제보다는 앞으로는 우리를 위한 경제를 많이 의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도 모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시대는 경제 성장만으로 소득 증대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시대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인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미 200년 전에 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제시를 했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게 되면은 서양에서는 늘 천재라는 말이 따라 붙는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인데 이 양반이 이미 200년 전에 앞으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게 되면은 장기 정체가 온다. 즉 제가 말씀드린 초저성장 시대가 온다는 걸 이미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초저성장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 행복을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얘기로는 이래요. 앞으로 초저성장 시대에는 생계기술보다는 생활의 기술을 더 따라야 된다. 생계기술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게 되면 돈벌이 기술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기술. 그것보다는 생활의 기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삶의 지혜예요. 삶의 지혜를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양반은 분명히 행복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예쁜 옷을 입는다든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하게 되면 우리 즐겁죠. 바로 이런 즐거움들은 전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서부터 슬슬 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소득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즐기다가 못해 이제는 물린 상태가 됐어요. 너무나 많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 물린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는 소득 수준이 높아져봐야 행복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행복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은 좀 어정쩡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한쪽에는 부자들이 있고 한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소득 수준이 향상해서 돈 더 많이 버는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생활의 지혜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가 도와줘서 그들이 소득 수준을 높여줘야만 그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양면 작전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은 그렇다 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은 뭐냐? 행복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행복의 주된 원천 세 가지입니다. 가정의 화목,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 그 다음에 보람 있는 일, 이 세 가지가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원천 또는 돈으로 사기 어려운 행복의 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 국민들은 앞으로
바로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찾지 않으면 선진국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세 가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여기 제가 말했지 자생적 공동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생적 공동체는 좋은 인간관계와 보람있는 일을 풍부하게 제공해주는 원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새 애들을 갖다가 보육은 뭐 시장에 맡기거나 또는 정부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은 다 마을 공동체, 혈연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 형성되고 또 보람 있는 일도 수행하고 이랬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들이 점점 없어지고, 요새는 바빠가지고 돈벌이에 바빠서 동생애들 슬슬 싹 없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자생적 공동체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자꾸 삭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이 점점 팽창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행복의 원천이 되는 자생적 공동체가 자꾸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미 마르크스가 150년 전에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할 때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게 되면은 가운데가 텅 빈 사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가 꽉 찬 사회, 즉 자생적 공동체로 가운데가 꽉 찬 사회를 만들어줘야만 된다 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뭐 대형마트와 동네 구멍가게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동네 구멍가게가 물론 공동체는 아니에요. 공동체는 아니긴 하지만은 지금 자꾸 대기업 뭐 대형마트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 사라지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 대형마트는 그냥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장소일 뿐이에요. 물론 동네 구멍가게도 물건 사고 파는 장소죠. 그렇지만은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도 하고 마을 들어가는 얘기도 하고 정보도 얻고 뭐 이러면서 돈독한 인간관계도 맺어지고 뭐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또 정책에 대해서 욕도 드렸다 하고, 뭐 서울시장 참 잘못하고 있다 욕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마을 부모가게에서, 여러분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가가지고 서울시장 잘못하고 있다 욕을 아무리 해봐야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경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마을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뭐 얼마든지 정책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대형마트가 이런 걸 갖다 밀어내게 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는 삭막해진 사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물론 행복을 위해서는 일자리도 중요해요. 하지만은 일거리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일거리가 중요하냐? 우리 사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령화, 노인들이 자꾸만 양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추석 연휴 때도 종로 3가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냥 뭐 천여 명이 되는 노인들이 하루 종일 바둑이나 놔도 할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대개 보게 되면은 신사복 쫙 입고 넥타이까지 딱 메고 있어요. 정장을 하고서 나와가지고는 공원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고 있다. 이거 문제다. 이건 문제예요. 또 뭐가 있냐? 점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기 은퇴자들이 양산되고 있죠.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또 소득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돈 버는 것보다는 이제 좀 여가를 들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또 그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많이 창출해 줘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람인 일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이 주된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인데, 선진국에는 이미 이런 보람 있는 일거리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어요. 많이 창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do yourself라는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스스로 만들기, 예를 들어서 집안 화단을 스스로 가꾼다든가, 집에서 옷을 만든다든가, 대부분 외숙인 하지 말고 집에서 요리를 만든다든가, 뭐 가구를 또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스스로 만들기죠. 여기에 더해서 수제 상품 만들기, 또
여러 가지 유용한 기술 습득 모임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 전문가들은 뭐 자가조달이다, 뭐 셀프 프로바이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저는 뭐 특히 남자 노인들은 이 기술 습득 모임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특히 요리를 만드는 학원에 좀 가서 마누라가 없어도 집 앞은 좀 지가 챙겨 먹는 이런 활동을 좀 남자들이 좀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든 그런 의미에서 자가조달이 우리나라에서 좀 활성화돼 줘야 된다 하는 건데, 선진국의 경우에 자가조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도시농업입니다. 물론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 도시농업이 더욱더 활성화돼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식량을 사와서 먹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그럼 앞으로 초저성장 시대가 되게 되면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식량 사올 돈도 이제 자꾸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식량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조달해줘야 된다. 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 식량이 무기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서 식량 자급률을 좀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도시농업이다. 그래서 자꾸 농지를 넓힐 생각을 하지 말고 도시농법 기법을 발달시켜줘서 뭐 예를 들면 수직농법, 벽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지붕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농법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새로운 농법들이 상당히 경제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법들을 대폭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람있는 일거리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런 도시농법은 환경 친화적인 건축에도 기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에다가 농사를 짓는다, 벽에다가 농사를 짓는다 하게 되면은 그만큼 단열 효과도 생기게 되고 뭐 공기도 깨끗해지고 하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점에서 결코 도시농업은 가볍게 볼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더욱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 외에도 물론 뭐 에너지를 자가 생산하는 활동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게 되면 뭐 전기, 내가 스스로 생산해서 전기를,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자 하는 게 외국 선진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뭐 이런 자가조달 활동이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것 역시 아까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자생적 공동체와 이 자가조달 활동을 이렇게 엮어주어야만 풍부한 일거리가 더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앞으로 많이 생각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게 앞으로의 정부는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의 정부는 현명한 정부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명한 정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과거의 정부는 공권력에 의존한 자비로운 독재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런 자비로운 독재자가 오래 계속되다 보면 이 정부가 국민의 위에 군림하면서 정부 실패가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정부가 앞으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정부가 나타나줘야 되느냐? 뭐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뭐 조용히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련된 정부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좋은 용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런 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대회가 우리나라에 유치될 때 화장실 문화를 업그레이드 하자 하는 운동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화장실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자 하는 운동,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만드는데 참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요, 남자 화장실이에요. 남자가 늘 문제예요. 남자 문제. 뭐냐? 여러분 남자 화장실에 가보시면 보실 거예요. 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과 뭐 소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만큼 남자 화장실에서 남자들이 소변을 자꾸 흘리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비위생적이다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해야 되겠죠. 지방정부가 공권력을 또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과거 시기 정부다 하는 거예요. 과거 시기 정부고 앞으로 정부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떤 정부가 돼줘야 되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남자 화장실 변기에다가 파리를 한 마리 딱 그려놓는다 이거예요. 변기에다 가운데다가. 그러면 인간의 심리상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 그 파리를 조준하고 소변을 본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소변 흘리기가 확 줄어드는데 이건 제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실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공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이걸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해봤더니 남자 소변 흘리기가 80%가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소한 예입니다. 사소한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소한 예에 담긴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조용히 주민들을 어떤 특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싹 유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살린 정부, 그것이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세련된 정부다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조용히 기분 나쁘지 않게 사람들을 갖다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행태병작 여기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장님이 초청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 방법이 앞으로는 많이 활용이 돼서 우리 시정부가 그야말로 세련된 정부가 되도록 이 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또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한 달 동안인가요? 이 연구원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서울시 미래를 위한 세미나가 4번인가 5번인가 있었었는데 거기에 제가 쭉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어느 도시 계획가 한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이라는 것은 기억을 상실한 도시다. 이 말이 이제 참 저는 매력 있게 다가왔는데 서울에서 서울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이 사라지고 있다. 서울 하게 되면 자랑거리로 우리가 강남을 많이 얘기한다. 강남을 얘기하는데 그 도시 계획과 얘기는 뭔가 하면요. 강남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서구 도시 계획이 만든 공산품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멘트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세멘트 덩어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인가. 요새 싸이에 강남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이 강남이라는 거는 전혀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못된 도시다. 그 양반 얘기, 물론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은, 제 생각은 이런 현상이 서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프리드만이라는 양반이 이제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식 생활 양식과 미국식 도시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전체를 휩쓸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북경에서 오신 분 귀빈도 계십니다만은 중국 5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상해라는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상해라는 도시를 보시게 되면은 고층 건물이 그냥 삐쩍삐쩍 올라가 있죠. 아파트가 즐비하죠. 또 길거리에는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또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양복을 메고 있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또 길거리에 걸어가는 여자들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다. 이걸 보게 되면은 도대체 중국의 상해 도시나 뉴욕 맨하탄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뭐가 다르냐. 근데 프리드만이라는 양반은 이게 중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도 나타나고 인도에도 나타나고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이 이 미국식 생활 양식과 미국식 도시화로 판편해지고 있다. 책 제목에는 플랫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획일화되고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미국식 생활 양식과 미국식의 도시화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식 생활 양식, 미국식 도시화는 그야말로 에너지를 물 먹듯이 먹는, 거예요. 또 이산화탄소를 마구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범지구적인 환경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국식 생활 양식과 도시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컨대 서울은 정체성도 잃어가면서 또 미국식 생활 양식과 도시화가 서울을 휩쓸리면서 지속 가능성도 지금 잃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연구원이 해야 될 중요한 연구 과제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서울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또 서울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를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만은 이것은 서울시 서울연구원이 앞으로 꼭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아시고 계신데 다만 그런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걸 갖다가 좀 제가 세계적인 큰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좀 각색을 했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서울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또 서울연구원 식구들께서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은 끝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